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공개 행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 오늘 캄보디아 총리 부부 오찬에 참석한 건데 대통령실은 영상은 없이 사진 석 장을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 수사 지휘 라인이 사흘 전 대거 교체되면서 그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가 이렇게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당장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의 공식 오찬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늘 양국 정상 공식 오찬에 양국 네 분이 함께 참석해서 오찬 행사를 가졌고 그 직전에는 훈 마넷 총리의 여사 배우자와 별도로 친교 환담.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행보를 공식적으로 밝힌 건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153일 만입니다. 대통령실이 제공한 사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캄보디아 총리의 부인을 직접 맞이하고 이후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일정은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활동 재개를 알리면서도 그 모습은 공개하지 않다가 뒤늦게 사진 석 장을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논란을 겪으면서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후 비공개로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캄보디아 양국이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에 이르렀다며 김 여사가 공식 활동을 재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22년 캄보디아에서 만난 심장병을 앓는 소년을 도왔던 인연도 한 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김 여사의 공개활동 재개 시점으로 잡은 데에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올해 들어 우리나라를 찾은 해외 정상의 공식 일정에서 계속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에 나선 건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과한 지 일주일 만이자 김 여사의 수사 라인이 교체된 검찰 인사가 난 지 딱 사흘 만입니다. 검찰 인사 파장과 맞물려 큰 논란이 예상되는데 당장 야권은 김 여사를 향해 검찰에 나가 수사부터 받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루마니아 대통령, 30일 앙골라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 일정에선 김건희 여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 모두 정상 배우자와 별도 비공개 배우자 프로그램만 진행했고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총선 사전투표도 비공개로 했고 지난해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던 어린이날 행사도 올해엔 불참하는 등 언론 노출을 피해왔습니다. 정치권에선 지난주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하면서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점상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 수뇌부가 교체된 지 사흘 만이기도 합니다. 이달 말 한중일 정상회의 등 외교 행사와 향후 해외 순방 일정을 앞두면서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커진 것도 활동 재개의 계기로 꼽힙니다. 하지만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진행 중인 만큼 당분간 활동 수위를 조절할 걸로 보입니다. 야권은 외교가 김 여사의 방탄수단이 됐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정수석 부활, 전격적인 검찰 인사도 모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술책이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김 여사는 의혹부터 벗으라며 검찰에 나가 수사부터 받아야 국민들이 인정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계속해서 검찰 인사와 또 김건희 여사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인사 패싱 당했다는 논란이 거센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장이 인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건 인정하면서도 요청하면 다 받아들여야만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 간부 후속 인사도 서두르겠다고 했는데 검찰총장은 다음 주 출장을 취소했습니다. 먼저 조혜연 기자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지적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건 장관을 너무 무시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장관이 다 인사재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검찰총장과의 선도 명확하게 그었습니다.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총장의 연기 요청을 묵살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후속 인사를 서두르겠다고도 했습니다. 중앙 1, 2, 3, 4차장이 동시에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중앙지검의 지휘를 위해서 그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법무부는 인사를 2주 안에 끝내기 위해 부장검사 승진도 생략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 인사에서도 총장과 충돌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지휘부에 이어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진행 중인 부장검사들까지 바꿀 경우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다음 주 예정됐던 출장도 취소했습니다. 후속 인사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인사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뤄뒀던 정례 인사를 총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에서 한 것이라며 총장 불신임 같은 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런 논란 속에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선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친윤 검사란 해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가능하느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지만 제가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은 취할 생각입니다. 김 여사를 수사하는 부장검사들의 인사를 놓고는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이를 놓고 야권에서 이른바 친윤 검사라고 지적한 데에는 반발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오후 취임식에서는 구성원들에게 합리적인 결론을 강조했습니다. 증거와 법리를 기초로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열심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있다 하고 죄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제 관심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입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오늘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사를 좀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는 인정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뭐 반응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인사가 이동하는 검찰 고위직 39명의 신고를 받고 점심을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이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네. 인사 발표 이후 이 침묵과 한숨의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오늘은 밝은 분위기였고 인사 관련 언급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창수 지검장이 총장의 지시대로 뭐 철저히 수사를 하느냐 이게 관심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올해 초 김 여사 조사를 놓고 이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 교체설이 나올 때부터 이창수 지검장이 후임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때 대변인을 지냈고 특히 김주현 민정수석이 법무부 차관일 때 검찰국 검사로 함께 일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명품백은 사건 관계자 소환 등 속도를 내던 조사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하고 특히 주가 조작 의혹은 지난 정부부터 총장이 지휘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앙지검장이 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주목이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창수 지검장이 오늘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데 사실 과거에도 새 정권,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창수 지검장이 대구지검에 근무를 할 때 말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하지 않지만 당선인께서도 진영을 구분하지 않고 수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새로 들어오는 정권도 비리가 있다면 저희 검찰이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할 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건 실제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 아닌가요? 첫 가늠자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대면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실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지검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던 이원석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에서 수사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오늘 이창수 지검장은 혼자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야당 수사도 철저히 하라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 의혹을 전국에서 가장 큰 검찰청인 중앙지검에서 맡으면 야권의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자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의중, 즉 명심을 얻은 추 당선인이 유력할 걸로 점쳐졌는데 대반전이 일어났다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당선자 총회를 열고 5선 우원식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우 의원이 제적 169명 중 과반을 득표하면서 추미애 당선자와의 결선 투표 없이 승리했습니다. 국민들의 민심을 따라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호소를 제가 우리 당선자님들에게 호소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당선자님들 귀에 크게 들리셨던 것 같습니다. 앞서 추 당선자는 6선 조정식 의원과의 단일화와 5선 정성우 의원의 사퇴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혀왔습니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선거 과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두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명계 내 교통정리가 이뤄진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추 당선자는 이재명 대표의 마음, 이른바 명심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결과는 달랐던 겁니다.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장 경선 과정에서 대표님의 의중이 좀 반영됐다는 얘기가 저도 한 표죠. 국회의장은 원내 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관례로 우 의원은 22대 전반기 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민주당목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4선 이하경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추 당선자는 기대에 못 미쳐 송구하다며 개혁국회를 어느 자리에서라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국회로 전락시킨다면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JTBC 최기진입니다. 이런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건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의중, 명심으로 모든 게 결정되어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미애 후보 개인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더해지면서 친명 중진들은 물론 초선 당선자들도 명심을 따르진 않은 걸로 보이는데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조정식 의원과 정성우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국회의장 선거는 추미애 후보의 승리로 굳어지는 듯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의중, 즉 명심을 확인했기 때문인데 사실상의 친명계 후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면서 의원들의 반감이 더 커졌고 분위기 반전이 시작된 걸로 전해집니다. 한 친명계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 한 명의 뜻에 따라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낙점하는 정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다른 중진 의원도 국회의원 각자의 판단에 지도부가 부자연스럽게 개입하다 보니 자정작용이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후보 개인에 대한 의원들의 불호가 강해 조직력으로 밀어붙여 뒤집을 수 없는 후보였다는 평도 나옵니다. 추 후보는 당에 반하는 독단적 행보를 보일 거란 비판을 의식한 듯 오늘 정견 발표에서 과거 행보에 대해 재차 사과했지만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22대 초선 당선인 표심도 예상과 달리 일사불란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후보 지지를 일찌감치 선언한 원외 초선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 내부에서도 강한 단결은 없었고 당내 여론보단 당원들의 문자 선거운동 등이 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줬다는 설명입니다. 두 후보 모두 친명계였던 만큼 이번 결과가 비명계의 반발로 보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 대표 1인 체제에는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체육계 첫 미투 사건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다. 그러니 성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법원은 연인 아니고 성추행 맞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이경희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는 지난 2014년 탄원서를 하나 냈습니다. 대한체조협회 전무이사였던 A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협회가 조사에 나서자 A씨는 전무이사직에서 사임해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협회는 2016년 8월 A씨를 부회장으로 선임해 대한체육회에 인준을 요청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성추행 사실을 이유로 인준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대한체육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당시 변호사였던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에서 오 후보자는 연인 사이이기 때문에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보면 연인이 아니라 상사 부하의 관계라며 성추행을 인정했습니다. 오 후보자 측은 변호인으로서 단순히 사건을 수임해 대리한 것이며 의뢰인 A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일 열립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가 뺑소니 사고 직후 운전자 바꿔치기는 자신이 지시한 일이라고 밝히면서도 김 씨의 음주운전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김 씨가 술집에 간 건 맞지만 술잔에 입만 댔을 뿐 마시진 않았다는 겁니다. 김 씨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를 일부러 없앴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흰색 SUV 차량이 골목을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난 9일 밤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낸 직후입니다. 잠시 뒤 김 씨가 걸어 나옵니다. 사고 장소에서 200m쯤 떨어진 곳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며 골목을 서성입니다. 그리고 매니저와 만나 경기도 구리에 있는 숙박업소로 갔습니다. 술 안 먹은 매니저 한 명을 현장에 보내서 이 친구가 호중이를 데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자 그래가지고. 또 다른 매니저는 사고 현장으로 가서 김 씨 차에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폐기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김 씨의 옷을 입고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김 씨 소속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표 지시로 이런 일을 벌였다며 당시 대표가 술에 취해 있어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가 유흥주점에는 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고 공황이 심하게 오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핵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잠만 채워놔 그랬더니 이제 술 이렇게 고개 돌려가지고 먹는 제스처 하잖아요 저희가. 윗사람이 술 주면 이렇게 입은 대라 이런 예의가 있잖아요.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김 씨는 경찰에서 마약 간이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소속사가 메모리 카드를 없앴다고 한 만큼 수색할 장소를 추가해 다시 영장을 받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핵심 증거를 폐기한 걸로 보고 특별 수사팀을 꾸려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는 뺑소니 사고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 예정됐던 지방 공연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를 향한 일부 팬들의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김호중의 공식 팬클럽입니다. 이번 공연을 홍보하는 사진이 눈에 띕니다. 김호중의 뺑소니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속사가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그 공연입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연 일정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이 논란에 김호중 팬들은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진위 확인 안 된 부정적 기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서 노반응, 노클릭, 노대응을 공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김호중을 향한 팬심이 잘못된 행위에 대한 두둔과 옹호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별일이 아니다, 오늘만 지나면 된다는 글이 올라오고 김호중을 믿는다, 김호중을 사랑한다는 지지도 표시합니다. 소속사는 공연 강행에 대한 논란이 일자 팬들과 약속은 저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강성 팬덤과 소속사의 무조건적인 김호중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는 다수의 이야기들은 다 뒤로 빼놓고 사실 대다수의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오늘 한 클래식 커뮤니티는 논란에 휩싸인 김호중이 예술인으로서 자질과 품격 등을 훼손시켰다며 공연 배제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27년 만에 의대생을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강나윤 기자, 오늘 법원 결론 정리해 주시죠. 서울고등법원은 조금 전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앞서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네, 법원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근거는 뭡니까? 1심에선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이 정책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아예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봤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의대 재학생들은 당사자에 해당하고 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는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긴급히 막을 필요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증원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는 건 필수 지역의료 회복의 전제인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결국 기각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대 정원은 이제 정부 계획대로 진행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사실상 내년도 증원은 확정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바로 다시 항고할 거라 변수가 남아있다고 주장하지만 물리적인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 사이 당장 이번 달 말까지 각 대학별로 입시 요강을 발표하면서 정원을 확정하면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정부는 오늘 법원 결정이 난 뒤 국무총리 주재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죠.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추가 집단 행동을 고려 중입니다. 우선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일주일 휴진 등을 비롯해 근무 시간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탈 3개월이 된 전공의들은 원점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고 한 상태라서 병원에 돌아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전문의 시험을 치르려면 다음 주 초에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가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중순인데 강원 설악산에 최대 40cm의 많은 눈이 내리며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5월 중순 대설특보는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왜 이렇게 때 아닌 폭설이 쏟아진 건지 조승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설악산 산머리가 눈에 파묻혔습니다. 나무에 눈꽃이 피고 대피소 처마엔 고드름이 매달렸습니다. 강원 북부 산지에 눈은 어제 오후 시작됐습니다. 5월 중순 내려진 대설주의보,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2021년 5월 1일이 가장 늦은 기록이었습니다. 눈은 오늘 아침까지 이어져 설악산에 최대 40cm 등 높은 산마다 하얗게 쌓였습니다. 평창 발왕산에 오르는 길, 해발 1458m 정상에 다가갈수록 다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정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바닥에는 여전히 제 발목 높이만큼 눈이 쌓여 있습니다. 멀리 푸른 숲과 대비돼 은빛 설경이 더욱 선명합니다. 갑작스럽게 이 눈을 맞이하니까 너무 상서로운 일, 제 인생에서 처음 맞이하는 너무 기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눈을 만든 건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입니다. 찬 공기는 강수 형태를 눈으로 바꾸고 남쪽에서 올라오던 수증기는 이 눈의 양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때 아닌 폭설로 산마을에 심은 작물이 망가지기도 했습니다. 산 아래 평지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6.9도였습니다. 평년의 4월 초순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쌀쌀하다가 낮부터 기온이 오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11도지만 낮엔 17도나 오른 28도로 큰 일교차에 주의해야 합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반대로 동남아시아 지역은 몇 주째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남아시아 지역이 뜨거워지면 우리가 마시는 커피 가격도 덩달아 오를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치러야 할 비용이 이런 식으로도 돌아오는 건데 박소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40도가 넘는 이상고온에 시달리고 있는 태국. Because of the El Nino effect that leave particular region hotter than normal. Even in tropical region like Southeast Asia now, we experiencing the new normal. 때 아닌 폭염에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위를 먹은 돼지들이 서로 싸우는가 하면 닭과 오리들은 알을 낳지 못합니다. ไม่ได้ตามเป้าคือไข่ลดแล้วยังไข่ลูกเล็กลงไข่อาหารกินอาหารน้อยลงไก่ก็ตายวันละ 가혹한 더위에 가뭄까지 겹치며 농작물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태국을 대표하는 과일의 왕 두리안은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베트남 농가가 커피밭을 갈아엎고 두리안 재배에 뛰어들면서 수출 세계 1위 자리마저 내줄 위기입니다.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줄고 있는 커피를 재배하느니 늘어나는 중국 수요에 맞춰 두리안 재배로 고개를 돌린 겁니다. 태국 폭염으로 시작된 기후 도미노는 우리나라 커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공급 부족으로 주로 저가 커피에 쓰이는 베트남 로부스타 원두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구가 우리나라에도 청구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때를 지어 몰려와 도심을 뒤덮는 동양 하루살이. 올해는 더 일찍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규모 벌레떼가 도심까지 몰려오게 되는 건지 동양 하루살이가 개체수를 늘리고 처음 날아오르는 서식지 현장을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남양주 한강입니다. 대표적인 동양 하루살이 유충 서식지입니다. 생태학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팀이 물로 들어갑니다. 수심 3m에서 5m 정도 내려가 돌과 모래 틈을 휘저어 봅니다. 하얀 동양 하루살이 유충들이 보입니다. 밤이 되자 물 위로 올라옵니다. 팝콘처럼 부풀어 올랐다 날개를 펼칩니다. 그리고는 때를 지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유충에서 탈피하는 이른바 우화를 하는 겁니다. 우화를 할 때 가장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 동시에 발생을 함으로써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포식자들한테 포식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이후 풀숲에 머물다 밤에 때를 지어 날갯짓을 하며 짝짓기를 하고 개체수를 늘려갑니다. 올해 4월 평균 기온은 14.9도로 지난 50년 이래 가장 더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 한 일주일 정도 조금 빨라진 것 같고요. 대량 발생 직전에 이제 그 비가 오면서 조금 개체들이 좀 하류까지 떠내려가서 예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용산이라든지 마포까지 지금 출몰을 하고 있거든요. 동양 하루살이 때도 예년보다 일찍 출몰하고 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동양 하루살이는 보기에는 불편하지만 해충은 아니라서 살충제를 쓰는 건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 일이라고 합니다. 대신 동양 하루살이가 불빛에 달려드는 특성을 거꾸로 이용하는 방제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민정 기자입니다. 동양 하루살이 유충은 2급수 이상의 맑은 물에서만 서식합니다. 유충을 없애자고 맑은 한강물에 살충제를 뿌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동양 하루살이가 유충 시기에는 이제 그 유기물질들을 먹고 사면서 환경을 정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날개를 적게 하려고 물을 뿌리거나 끈끈이 포충기까지 동원됩니다. 하지만 이미 도심으로 몰려온 뒤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전문가들은 동양 하루살이가 도심으로 날아가기 전 미리 포획하는 실험에 나섰습니다. 저는 지금 한강 수변부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이 보트에는 400와트짜리 조명 4개가 앞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양 하루살이가 많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한강 중앙부로 나가보겠습니다. 밤이 되자 마치 눈보라가 몰아치듯 보트 주위로 하루살이가 몰려듭니다. 육지로부터 150m 정도 떨어진 한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조명을 설치한 지 1시간가량 지났는데요. 물속에서 수차례 탈피를 거친 뒤 물 밖으로 나온 동양 하루살이들을 유인하는 겁니다. 보트 위에 동양 하루살이가 수북하게 쌓이고 물에 빠진 하루살이들은 날아가지 못합니다. 아성충이 비행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불빛에 유인돼가지고 수면에서 날개가 젖어가지고 조류에 의해서 하류로 떠내려가는 현상들을 많이 목격했거든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민가 쪽으로 오는 개체들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연구팀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10대 여고생이 숨졌습니다.
몸에는 멍이 있었고 두 손목에는 묶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학대 정황이 있다고 보고 50대 여성 신도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인적 드문 어두운 산길로 구급차가 달려갑니다. 길 끝에 있는 건 구원파 계열 한 교회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이 교회에서 17살 김모 양이 밥을 먹다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4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팔과 다리에 멍자국이 있었고 두 손목엔 결박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숨진 김 양은 지난 3월부터 이 교회에서 생활했습니다. 지난 1월 아버지가 지병으로 숨지자 어머니가 아이 돌볼 상황이 안 된다며 교회에 맡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학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 교회 신도 50대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교회 측은 김 양이 교회 건물에서 생활하는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걔가 있는지도 몰랐고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도 오늘 처음 보고받아서 걔가 있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 측은 학대는 없었고 정신병력이 있는 김 양의 몸 상태가 원래 안 좋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꺼지 수건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묶어놔야지만 애가 자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보호를 할 거 아니에요. 경찰은 내일 부검을 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이 교회에서 다른 아이들이 생활했는지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았던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횡령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번엔 임원들을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이들의 급여 20억 원을 가로채는 등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산 뒤 지난해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은 바 있습니다. 60대 남성이 행정복지센터에 중증 장애를 가진 아내를 휠체어에 태워 데려와 아내의 인감증명을 발급해달라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떼달라며 공무원들에게 욕을 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정직명 기자입니다. 한 60대 남성이 아내가 탄 휠체어를 밀고 들어와 민원 창구 앞에 섭니다. 눕다시피 앉은 여성의 몸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해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남성은 어느새 업무 공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한테 말씀을 똑바로 해! 삿대질을 하고 때릴 듯 손을 들어 올립니다.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데리고 나가려는 공무원들의 몸을 밀치고 목에 팔을 걸어 조릅니다. 가슴을 이렇게 수차례 밀치시고요. 폭언 욕설하시고 또 목을 감아버리는 헤드락을 하시고. 난동은 2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중증의 장애를 가진 아내를 앞세우고 와서 요구한 건 아내의 인감증명입니다.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지만 막무가내로 떼달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네요. 옆에서 보는 것도 너무 무서워요. 직접 항의를 받은 인감증명 담당자와 말리다 맞은 공무원은 병가를 썼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으로 남성을 고소했지만 또 이런 일이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악성 민원인들을 막겠다며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손을 맞잡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는데 푸틴이 북한을 깜짝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다가가 악수를 합니다. 두 정상은 2시간 30분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유대감을 과시했습니다. 今年是中俄建交75周年，是中俄关系发展史上具有里程碑意义的重要一年。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로 부른 시 주석은 러시아의 좋은 이웃이자 친구,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양국의 협력은 세계를 안정시키는 요인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에너지 등 경제 협력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Безусловно, я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проинформирую председателя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 ситуации, которая складывается вокруг украинского кризиса. Мы признательны китайским
друзьям, коллегам за те инициативы, которые они выдвигают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этой проблемы. 이어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공동성명 등 문서에 서명하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두 정상은 수교 75주년 기념식과 만찬장에서도 속 깊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 일정을 마친 뒤 하얼빈으로 건너갑니다. 세계 박람회와 지역 협력 포럼에 참석하고 미국 제재 대상에 오른 하얼빈 공업대학도 찾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방중 일정을 마친 뒤 북한을 찾을 거란 관측도 제기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에 맞선 북중러 3국의 밀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뉴스룸은 저출생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독일은 양육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수당을 주고 부모가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는 경우엔 수당을 더 주는 식입니다. 황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어난 지 7주와 2살이 넘은 두 아이를 돌보는 엄마.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던 지난해 9월 4년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Studierende Muttern, wenn die Kinder haben, kriegt man auch ungefähr 150 € mehr als normale Studenten, weil ich ja ein Kind habe. Bei mir wird jetzt gerade 1.000 € bezahlt. Also ich bekomme für mein Kind ein Kindergeld. Das ist egal, ob ich arbeite oder nicht. 이 때문에 외벌이를 하게 된 남편도 경제적 부담을 덜었습니다. Macht mit uns und wir sind nicht alleine. Und Gesellschaft, was sie alle verstehen das und die ziehen uns rein in die Gesellschaft, in die deutsche Gesellschaft. Wir sind auch gemeinsam in dieser Gewogenheit. 이렇게 독일은 학생에게 우리 돈으로 최대 137만 원 정도를 매달 생활비로 지원하는데 14세 미만인 아이를 기르면 23만 원 가량씩 더 보태줍니다. 무엇보다도 아이가 학교에 가도 아동수당을 줍니다. 독일 정부는 아이 한 명당 18세까지 달마다 37만 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취업을 안 하면 25세까지도 지원합니다. Ist das so? Man hat hochgerechnet, dass Kinder zu bekommen, ungefähr oder ein Kind im Laufe des Erwachsenwerdens oder Großwerdens ungefähr so viel kostet wie ein Einfamilienhaus. 이렇게 독일이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의 중요한 요소는 모든 아이들이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대학교를 다녀도 국가가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Kinder in die Welt setzen, Kinder finanzieren und sie in die Lage zu versetzen, eine Ausbildung zu machen und anschließend ihren Beitrag auch zur Gesellschaft dann wiederum zu leisten. Das Kindergeld dagegen ist eine langfristig angelegte Unterstützung.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아이가 학교를 가면 끊깁니다. 아동수당은 7세까지만 월 10만 원씩 줍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한국인 부모가 독일에 와서 놀란 이유입니다. 이제 여기에 거주 등록을 한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받을 자격이 돼가지고 나오게 되고요. 매년 이제 물가 상승률에 있어서 상승도 되거든요. 이런 정책들을 바탕으로 독일 출생률은 1.4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Dass sie dauerhaft gelten sollen. Und zwar egal, welche Regierung dann übernimmt, auch wenn da eine andere politische Grundhaltung ist. 독일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부모가 함께 일과 가정을 모두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겠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보죠.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대혼돈의 투표 결과. 네. 자, 오늘이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추미애 후보가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변의 뉴스였는데 네. 자, 민주당에서는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20표가 넘게 차이가 났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러자 오늘 오후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자, 우원식 의원이 97표, 추미애 당선인이 72표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표차 이렇게 벌어진 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도 결과 자체는 확실히 예상 바뀌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한 석간신문 점심에 배달이 됐죠. 네. 자, 추미애 후보의 승리를 예상해놓고 미리 써놓은 기사가 그대로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가져왔는데요. 자, 제목을 행정부의 입법수장 예고라고 얘기를 해서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와 추미애 후보가 상당히 화기애애한 장면이죠. 네. 자, 그 옆에 우원식 후보는 좀 침통한 표정인데 첫 번째 기사 바로 첫 문장부터 보시면은 자, 추미애 후보가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큰 결과적으로 오보가 된 셈이죠. 네. 그런데 결과는 반전의 결과였고 또 결과를 듣고 놀랍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이른바 차은우의 저주 아니냐 이런 농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은우 유명한 네. 배우잖아요. 자, 지난번 총선에서 도봉갑에 출마했던 안기영 후보가 과거에 차은우보다 이재명 대표가 더 잘생겼다 발언을 해서 뭐 화제 또는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총선 아시겠지만 서울을 민주당이 사실상 싹쓸이하다시피 했는데 강북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떨어진 안기령 후보란 말입니다. 참고로 김재수 후보 왜 이겼냐라고 물어봤더니 국민의힘 당에서 시키는 것과 반대로만 했다라고 해서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네. 자, 그런데 또 이번에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이었습니다. 한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차은우보다 더 잘생겼다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온라인상의 여론이겠고 과학적이진 않습니다. 예. 정말 이유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변의 결과가 나온 건지. 네, 일단 총선 승리 이후에 민주당은 사실상 친명계가 주류가 됐죠. 친명 색채가 강해졌기 때문에 뭐 당내 비주류나 어떤 다른 세력의 조직적인 반란이라기보다는 추미애 후보 개인에 대한 판단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불안하다, 뭐 이런 이미지를 깨기 힘들었다 이런 분석이 큰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었죠. 또 법무장관 시절에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사실상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산파 역할을 했다. 네. 또 당대표 시절에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게 드루킹 특검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친문계의 어떤 잠재 대선 주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낙마를 이끌었다. 뭐 이런 어떤 그 꼬리표들이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난 당내 경선에서 같은 후보였던 김두관 후보가 추미애 후보 자살골 해트트릭 선수다 이런 식의 어떤 좀 불안하다는 이미지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별로예요라고 잡아봤는데요. 자, 이번엔 조간신문입니다. 조간신문이 대통령실의 대외협력 비서관한테 전화를 받았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7일자 일면 기사에 대통령의 사진을 실었는데 바로 그 사진 때문에 항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이 기사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얼굴을 위아래를 좀 잘라내서 얼굴을 클로즈업을 해서 이게 좀 유감이다라고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네. 기사를 봐선 좀 공간이 많아 보이진 않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 불만은 왜 온전한 사진을 다 쓰지 않고 위아래를 이렇게 잘랐느냐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사진을 멀쩡하게 쓰지 않았다 이런 불만을 얘기한 건데 네. 뭐 일반적으로 지지자들이 대통령이나 자기 지지하는 어떤 정치인의 사진을 잘 못 썼다고 언론사에 항의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실이 직접 언론사에 전화해서 항의하는 거는 좀 보기 힘든 사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권에서도 이거 언론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최고 지도자의 사진이 조금이라도 잘려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나라는 북한 같은 전제 국가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따라하려고 합니까? 네, 여기까지죠. 준비한 건. 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일본의 명문 와세다 대학의 입시 시험에서 한 수험생이 스마트 안경으로 부정 행위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카메라 통신 기능이 있는 안경으로 문제지를 촬영한 뒤에 지인들에게 보내 정답을 알려달라는 식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살인 명문 와세다 대학입니다. 올해 2월 16일 치러진 창조 20학부 입시 시험. 당시 시험장에서 문제가 유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험장에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는 모두 전원을 끄게 한 뒤 가방에 집어넣게 했는데 대체 어떻게 유출된 걸까? 범인은 바로 스마트 안경이었습니다. 뿔테 안경을 쓰고 앉아 있으니 평범한 안경이라고 생각해 감독관도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겁니다. そこまで厳重って感じでもなかったと思いますけど、スマートグラスまでもがあるって想定じゃなかったと思って。 18살인 남학생은 스마트 안경으로 시험지를 촬영해 미리 연결해둔 스마트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 학생은 사전에 소셜미디어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줄 사람을 찾는다라고 올려 문제 풀어줄 사람을 섭외해뒀습니다. 이 안경이 만약 스마트 안경이라면 여기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안경 아래 정보가 뜨는데요. 외부에서 문제를 풀어서 답을 알려주면 이 안경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답을 보면서 문제를 풀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험지 유출을 의심한 사람이 신고해 경찰이 낌새를 차린 상태에서 이 수험생은 5일 뒤 다른 학부 시험에서도 유출하려다 안경 카메라를 알아챈 감독관에게 걸렸습니다. 경찰은 문제를 풀어준 인물은 대입 시험 문제였는지는 몰랐던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수험생을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클린스만 경질 후에 우리 축구대표팀 감독 후보 1순위라던 마치 감독은 캐나다로 갔죠. 이젠 카사스 감독까지 이라크 대표팀 잔류를 택하면서 남은 후보가 누가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아직 귀네슈 감독이 남아있긴 하죠. 귀네슈 감독 측과 연락을 취해보니 튀르키의 베식타시 JK 감독직 제안에 밀어둔 채 우리 쪽과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귀네슈 감독 말고 다른 최종 후보가 더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최종 후보들이 다른 길을 찾아가면서 알아서 리스트에서 삭제되는 상황. 우리 축구에 맞는 최적의 감독은 누굴까요? 오늘 아침에는 5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쌀쌀하게 출발했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때 아닌 폭설도 쏟아졌는데요. 푸른 잎에 새하얀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눈비가 그치고 전국에 청명한 하늘이 드러났지만 낮 동안에도 종일 선선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 특히 일요일에는 29도까지 오르면서 여름처럼 느껴지겠습니다. 볕도 다시 강해지겠는데요.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하늘 표정이 맑아지겠고요. 오늘 밤까지는 동쪽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 12도, 광주 13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하겠는데요. 다만 낮 기온도 대부분 25도를 넘어서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날은 더워지겠지만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